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교재 469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 33회는 저하고 같이 풀고요. 34회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재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60분이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해 보시면서 이 회차를 반복할수록 이게 시간이 막 당겨집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60분 안에 어떻게 내가 시간 관리를 해야 무난히 다 마칠 수 있는가, 이런 자기 속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2주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이제 뭐 방학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상 한 주, 두 주, 3주, 4주가 남았네? 아니. 그런가요? 이번 주. 네, 4주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방학을 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시간까지 하시면 2주 하고 3일이군요. 2주 하고 3일. 마지막 주는 여러분 월, 화, 수만 학원에 나옵니다. 목금은 이제 센터에서 다른 과정을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이면 뭐 충분히 여러분의 시험 준비를 위한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69페이지 보시면 자 33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기 바랍니다.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실무 이론에서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은 항상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어차피 당연하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또 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 문제는 모두 15문제인데요. 하나당 2점씩 배점이 되어서 3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대개 나중에 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먼저 실기를 아는 거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넘어와서 역시 아는 거 풀어놓고 다시 실기로 가서 밀어놨던 거 척척척척 하고 시간이 다 됐다 하면 이론에 딱 와서 모르는 건 그냥 찍는 겁니다. 그날 내가 2번을 찍겠다 하면 2번으로 가는 거고 3번을 찍겠다 하면 3번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 이론을 마무리하는 게 시간관리상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죠. 복골복으로 이제 사지선다니 하나 찍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실기 한번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들어와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아는 것을 먼저 다 푼다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실기에 가서 풀다 보면 이제 몰랐던 것이 또 알아지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 그래서 몰랐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최대한 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급해지면 이론에서는 마지막엔 그냥 눌러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의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 기준.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의 사용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유동자산의 분류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자, 2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에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이거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동자산입니다. 1번이 틀렸죠. 분류 기준이라기보다는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거, 이렇게 좀 질문을 했어야 될 것 같으네요.
분류 기준은 뭐 1년 기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영업 주기를 가지고 영업 주기 내에 회수될 것으로 본다든가 이런 것이 분류 기준인 것이죠. 질문이 좀 옳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분류 기준이라기보다는 유동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도 결산 후 건물 관련 자료이다. 2020년 2월 1일에 건물을 580만 원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이게 왜 2019년으로 나오냐면요. 이게 2019년 출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33회는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라서 그런 거고요. 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전부 다 이게 처분을 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처분했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2019년도에 처분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 2020년도 2월 1일에 2020년도로 바뀌었네. 예, 좋아요. 그러니까 2019년 결산 후에 건물 관련 계정이고 우리는 2020년 2월 1일에 건물을 580만 원으로 처분했다. 네. 문제를 고쳐 놨군요.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게 그날 시험 보는 날짜 기준으로 이 날짜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 문제니까. 근데 우리 교재는 1년을 다 올려놔 가지고 이게 바뀌어져 있네요. 좋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 가격에서 뭘 비교해야 돼요? 장부 금액을 비교해야 되죠. 예. 그래서 장부 금액을 또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 금액에서 뭘 빼죠? 감루를 빼주죠. 네. 그래서 지금 처분 금액 580만 원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또 취득 금액도 주어졌죠. 취득 금액, 건물 취득원가 600만 원. 그러면 감루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일은 2018년 1월 1일이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고요. 정액법으로 하는데 월할 계산하기로 했고요. 2019년 말 현재 건물 취득원가는 600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말 현재 감루는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까지 감가상각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 달치만 하면 되겠네요. 2월 1일 날 처분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600만 원에 취득한 건물을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이 하면은 1년에 60만 원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1년에 60만 원. 한 달에 얼마죠? 그러면은 5만 원이죠. 월 5만 원. 그러니까 125만 원이 감루가 되겠더라 하는 거죠. 2019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이니까 거기다가 5만 원만 더 더하시면 된다. 예, 그러면은 취득원가 600에서 125만 원을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어요. 같이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 장부 금액이 나왔습니다. 475만 원이 나왔는데요. 장부 금액 475만 원. 예. 그래서 여기 580만 원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580만 원. 답은 105만 원의 이익을 봤네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05만 원이다. 이걸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라. 이처럼 유형자산 처분에 관해서 말이죠. 이론에서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기에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전표입력 문제, 매입 매출 연표로 나왔다. 그러면 벌써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5점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아마 실기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다음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거래 내용이다.
기말 현재 이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결과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 관련 거래 내용인데 기말 결산 시에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결과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2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죠. 네, 우리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이 주식을 투자를 했다는 건데 이때 액면 금액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주식의 경우에 액면 금액은 전혀 계산에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날 위 주식 중에 100주를 만원에 처분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8,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처분했으므로 주당 2,000원의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었죠. 주당 2,000원씩. 그러면 100주니까 2,000원 곱하기 100주는 얼마입니까? 200만원? 20만원? 정말요? 네,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20만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위의 잔여 주식을 공정가치로 주당 7,000원으로 평가합니다. 가격이 떨어졌군요. 지금 재고는 100주 남은 거죠. 예, 100주 곱하기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1,000원. 그럼 얼마일까요? 10만원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이 10만원 증가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 이익이 증가한다.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이익 10만원. 네, 33회의 그 이론 문제 1번부터 3번은 아주 순하게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막 1, 2번에 이게 섞여 있으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근데 이제 1, 2, 3번에 이렇게 문제가 순하게 나오면 자신감이 또 생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피해 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다음 4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이야, 이거 우리 이거 배웠나요? 이런 문제 처음 보죠. 네. 원래 회계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이라는 단어는 이 세무, 그러니까 TAT 2급에 나옵니다. TAT 2급과 TAT 1급에. 근데 이게 가끔 나와요. 지금 나왔네요, 이게. FAT 1급에. 그러면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는 게 좀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올해 있었던 그 몇 회 시험인가요? 40회가 취소돼서 41회인가 TAT 2급 시험을 보는데 TAT 2급 시험에 TAT 2급 교재에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FAT 1급에서도 지금 여기 4번은 그런 경우인데 제가 TAT 2급 교재를 열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회계 변경이라는 단원인데요. 회계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회계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계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과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본 거죠? 추정의 변경을 물어본 거죠.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아주 약한 변경, 비교적 경미한 변경은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변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회계 변경에는 회계 변경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회계 변경을 너무 쉽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성과 통일성이 어떻게 돼요? 예, 해치게 되죠. 기업이 회계 기준이 말이죠. 예, 자주 바뀌게 되면은 그 회계의 유용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기간별 비교의 가능성이라든가 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계 변경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 회계 변경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부의 신설이라든가 대규모의 투자를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 회사의 성격이 많이 변화가 왔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아무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의 유형을 보면은 이와 같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정책의 변경들을 한번 보면은 사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한다.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이 굉장히 강력한 거라고 그랬죠.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재고자산에서 수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계속기록법, 또 재고 실사법, 그 다음에 혼합법. 근데 주로 혼합법으로 수량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단가 결정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수량과 단가를 다 포함한 의미지만 주로 단가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단가 결정 방법에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기억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하다가 총평균법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이라는 것도 뭐냐? 자, 아까 우리 지금 여기 이론 문제에서 앞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뭐 12월 1일 날 어느 회사 주식을 200주를 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주를 아까 8,000원인가 샀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20일 있다가 똑같은 회사의 주식을 또 샀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그때도 8,000원에 샀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뭐 8,500원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7,000원에 살 수도 있고 매입할 때마다 그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재고자산도 1월 달에 매입했을 때 그 금액과 2월 달, 3월 달 같은 달래에서도 또 월 초에 샀느냐, 월 중간에 샀느냐, 월 말에 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산 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구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결산 때는 금액이 딱 그날 종가가 고시가 되니까 딱 금액이 결정되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도 여러 번에 샀고 만약에 1월부터 12월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20회에 걸쳐서 샀다고 봐요. 이걸 얼마로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로. 거기에서 또 여기는 이런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을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 방법처럼 선입선출, 후입선출 또는 총평균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팔은 것이 1월 달에 취득한 것을 팔았다고 보는 것인지 마지막에 취득한 것을 팔았다고 보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이게 뭐 평가 이익이 막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이라든지 선입선출이라든지 후입선출.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정책의 변경이다. 요것만 알면 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4번에 보시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대손 추정, 추정입니다. 감가상각 추정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3번이에요. 이건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의 변경, 네, 이거는 진부화는 추정의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추정의 변경보다 정책의 변경이 딱 두 가지, 사례가 우리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물론 변경 등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 두 개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도 한번 보고 갈까요? 회계 추정의 변경의 사례는 대손해 추정, 재고자산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 부채의 추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잔존금액 이런 것을 변경하는 거, 이게 다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네. 재고자산이 이제 진부화라는 것은 유행을 놓친 재고자산이다. 예. 예, 그렇죠. 뭐 노후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해서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었다라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회계 추정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대손 추정 여러분 아시죠?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게 추정이잖아요. 이게 추정.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재무회계에 추정치가 일부 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거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것은 확실히 못 받을 거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정해서 잡는 거예요. 매출액 아니죠.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추정한다. 또는 2%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의 변경인 거고요. 감가상각 역시 잔존가치가 얼마다. 이건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정말 내용연수 다 지나서 그 가격으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추정입니다. 역시 내용연수 역시 추정인 것이고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도 추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과 관련된 건 다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우발부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발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채일 수도,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것은 부채라고 할 수도 있고 부채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관계회사가 있다고 볼까요? 관계회사. 네. 뭐 A하고 B라는 회사가 서로 이 투자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A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투자해서 설립을 했어요. 네. 그럼 B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투자회사 보고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 보증을 서주면 얼마 정도 차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보증을 서줬어요. 그럼 B라는 기업이 그거를 약속을 잘 이행하면 A라는 회사에는 그건 부채로 인식되지 않죠. 그런데 만에 하나 B라는 회사가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연대 책임으로 보증 서준 A 기업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일종의 우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인 부채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 일이 잘못되면 부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발부채를 추정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추정이에요.
확신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이 회사가 이 회사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회사가 잘 안 될 확률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추정에 해당된 거다 이거. 그러나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정책적인 거다 이거죠. 정책적인 거. 그래서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게 다 정책이에요. 그건 추정이 아니라. 네. 자, 회계 변경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교재 외에 문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이 문제는 답이 볼 수 없는 거 3번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3월 상품 재고장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재고자산 평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자, 이 문제 우리 교재에서 교재에서 이런 문제가 쭉 여러 문제 나왔었죠. 선입선출, 후입선출, 또 이동평균, 평균법으로 문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판매가 언제 있었나 보세요. 3월 21일 날 250개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떨어내면 됩니다. 150개 팔려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는 여기서 팔려나가가지고 250개가 팔려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0개가 남았죠. 네. 그러면 이제 재고 금액 구하면 돼요. 200개는 1,400원으로 곱하시고, 그 다음에 29일 날 200개는 그대로 다 재고가 됐으니까 1,300원을 곱해서, 자, 200개 곱하기 1,400원 한번 계산기 써보세요. 28만원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1,300원은요? 예, 26만원 나온다. 이거. 예. 계산을 직접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54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5번까지 푸시면서 여러분 4번에서는 뭐 배우지 않은 거라서 찍을 수밖에 없었겠죠. 5번까지는 다 무난히 맞출 수 있었다. 자, 6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거 개정 과목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 외웠죠. 비유동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입니다. 앞에 유동이 들어갔잖아요. 부가세 수금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유동. 예수금자 들어가는 거 다 유동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비유동. 그렇습니다. 사채는요? 네, 비유동이죠. 네, 비유동 사채. 부가세 예수금을 내가 왜 칠해놨죠? 네. 부가세 예수금 유동입니다. 그래서 비유동만 고르면 다라가 3번에 있다. 네. 뭐 이런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죠. 다음 7번 문제. 등산용품을 도매업으로 등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간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수입 항목과 비용 항목으로 옳은 것은 가번은 업무용 사무기기를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이. 그러면은 등산용품을 도매하는 거니까 업무용 사무기기면 비품을 처분해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무슨 이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이더라.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나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유선 전화요금 발생. 통신비죠? 판매관리비더라 하는 겁니다. 판매관리비. 그래서 가번은 영업의 수익이요. 나번은 판매관리비인 통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과 판매관리비 4번의 답이 있는 거죠. 예. 자, 8번 계산 문제네요. 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장부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산하죠. 자, 장부상 재고는 10개, 단가가 6,000원입니다. 실제 재고는 9개. 예, 재고자산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는 감모손실하고 관계없고, 예, 순실현 가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해당이 되죠. 54,000원이 49,000원으로 되니까 평가손실 5,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다. 원가성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 말인데, 영업의 비용이든 매출 원가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두 개를 다 포함한 의미예요.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 원가고 원가성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입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예. 그래서 재고는 여기서 한 개 차이 나는 거죠. 한 개. 예. 한 개니까 단가 얼마예요? 6,000원이죠. 예. 한 개 곱하기 6,000원. 답이 3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산하라 그러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을 따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수량이 몇 개 차이 나느냐? 거기에다 그냥 곱하기 단가 하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순실현 가치는 여러분 헷갈리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평가할 때는 이렇게, 이게 실제 금액인 요 54,000원하고 순실현 가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 손실 5,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6,0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문제를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손익계산서당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을 때는 밑에 수량 차이를 한 개로 하지 않고 한 3개 정도로 해놓고서 밑에다가 두 개는 원가성이 있으며 한 개는 원가성이 없다.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두 개는 정상 감모이며 한 개는 비정상 감모다.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원가성이 있다는 말과 같고, 여기는 원가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감모입니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비정상 감모만 계산해야 돼요. 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니까. 또는 그 반대로도 문제 낼 수 있겠죠?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라 하면은 정상 감모만 또 수량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가 곱하면 됩니다. 네, 8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쉽지 않는 분은 여기 세 번째 줄, 여기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면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이걸 과감히 무시해 버려야 돼요. 다음 9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선생님, 오늘은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 학습할 시간이에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5가지 있었죠? 네, 지훈이가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영이는 위험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리인가요? 네,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네. 기태가 재무제표 작성도 해당됩니다. 누가 틀렸어요? 기태가 틀렸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내부 통제 제도를 공부하면서 나올 확률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많고, 목적 3가지가 있었죠. 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두 번째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세 번째는 관련 법규와 무엇의 준수, 이거 있었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에 여기서 말하는 요소,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여기 다 나왔어요. 정보 및 의사소통, 위험평가, 그 다음에 통제활동, 그 다음에 통제환경이라는 게 하나 더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모니터링. 네. 요 세 개에다가 두 개를 더 쓴다면, 두 개가 뭐냐면, 통제환경,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해서 5가지가 이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요 5가지가.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목적 아니면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장 넘기면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계. 내부 통제제도의 한계를 가지고 문제를 가끔 내더라. 그래서 모든 위험을, 그러니까 완벽한 내부 통제 제도를 갖고 있으면 모든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복이라고 그랬죠. 그걸 답으로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와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죠.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역할. 자산보호라는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고 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응? 부정방지. 부정방지.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의 월권행위 하는 거,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없으면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9번 문제 기태가 답이다.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공이 단기에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임대료? 예. 이런 스타일의 문제 참 재미없는데. 자, 임대료를 수령한 임대료를 이건 수학 문제, 산수 문제 내겠다는 거죠. 이거 회계하고 관계 있어요? 네,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선수 임대료는 기초 선수 임대료가 33,000원이고 기말이 26,000원이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는 60,000원이다.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자, 임대료가 있고요. 임대료 계정이 하나 있고, 자, 선수 임대료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 임대료 자산이죠. 임대료는 수익이죠. 임대료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가 60,000원이라, 여기 60,000원이 손익으로 갔다는 거예요. 60,000원이. 자, 그런데 기초의 선수 임대료가 33,000원이었어요. 이게 기초가 33,000원이 있었어요. 선수 임대료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수 임대료가 뭐냐면 선수 수익이잖아요. 선수 수익. 예, 작년에 받았지만 이것이 2020년 그 임대료였던 것이죠. 이건 작년에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냐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를 왜 내는 거예요? 근데. 자, 근데 기말의 선수 임대료, 여기 기말. 예, 선수 임대료 기말은 26,000원이죠. 이건 단기에 받은 거죠. 이거 단기에. 이거 단기에 받은 거죠. 단기에 받았기 때문에 선수 임대료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60,000원으로 돼 있대요. 60,000원. 그러면 이 60,000원 안에는 여기 작년에 받았던 33,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2020년도 손익계산서의 임대료니까 선수 임대료 기초라는 게 뭐예요?
작년 결산할 때 2020년도에 임대료인데 미리 받은 게 33,000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임대료 6만 원에는 작년에 선수 임대료 넘어온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33,000원을 빼야죠. 예. 이건 작년에 받은 거니까. 그러면 올해 받은 것은 얼마예요? 6만 원 중에서 27,000원이죠. 27,000원 하고 여기 내년 거 26,000원 하고 요게 여기서 말하는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53,000원이 있나요? 거기에? 예. 3번이에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법 말고 어떻게 설명할 좋은 설명 방법이 있을까? 예. 선수 임대료가 우리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기초에 33,000원, 기말에 26,000원 있는 거니까 이 기초 33,000원은 2020년도 임대료인데 2019년도에 받은 거잖아요. 2019년도에. 그러나 수익 우리가 발생주에 의해서 요 6만 원에 손익계산서에 가 있는 이 6만 원은 이 선수 임대료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2020년도로 2월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받은 것을 빼주는 겁니다. 6만 원에서. 그러면 올해 받은 임대료는 27,000원인 거고 이건 올해 2020년도 분을 받은 거고 내년 분을 받은 것이 26,000원이 또 있다는 거죠. 여기 기말 선수 임대료가 26,000원이다. 이건 2021년도 건데 2020년도에 받았다는 것이 여기 기말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를 얼마냐 해서 그래서 53,000원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티계정 그려가지고 이제 하시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서 맞추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줘도 괜찮아요. 틀려줘도. 자 이제 11번부터 15번은 더 쉽습니다. 단 11번부터 15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잘 해놨다 그러면 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도 나는 부가가치세 이론이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끌지 마시고 11번부터 15번을 빨리 쉽게 풀어내시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21번 부가가치세의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배웠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네요. 예. 여러분 원칙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 것이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은 이거는 원칙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 그랬죠. 예,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었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하치장은 아니다 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네. 공급 시기 여러분들 잘 알죠? 현금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야. 맞아요. 반환 조건부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야. 맞아요. 폐업 시 잔존제어의 경우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야. 이건 잘못됐죠. 그냥 폐업일입니다. 폐업일. 신고서 접수를 언제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접수할 때 폐업일을 쓸 거 아니에요. 그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의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야. 맞죠? 그래서
홍재무가 이게 좀 맞는 듯 하지만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폐업시 잔존제약의 공급 시기는 그냥 폐업일이다. 뭐 신고서 접수하는 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1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원칙이죠. 예정신고 때는. 다만 신고납부도 할 수도 있죠. 그 조건이 되려면 우리가 그 고지액이 고지액보다 우리 실적이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납부 해가지고 조금만 내도 됩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법인사업자 확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니죠.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게 확정신고예요. 누락된 것을 포함해야죠. 법인사업자 확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누락된 내용을 포함해야지 신고한 내용을 왜 포함하겠어요? 2번이 틀렸고 2번도 틀렸고 하면서 이게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옳았나요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3번은 뭐가 틀렸나 봅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도 안 와요. 나중에 과세기간 종료 때 그냥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이에요. 3천만원 미만. 우리가 간이과세자라는 게 그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이 되면 아예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4번. 다음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품 운반용 전동 지게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받아야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거 안 되죠.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도 접대비니까 안 되겠네요. 케이블 TV 회사 광고 관련 매입세액 광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시면 380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날짜 중에 답이 있네요. 아니 날짜는 작성연월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자, 어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이죠.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고요. 공급받는 자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 등록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이 아니라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성명 또는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이 더 쉬울 수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